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 정식 설명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수업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토론 수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은 정통 독서 논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앞부분 1시간 반은 그 상페이지에 보시면 선정 도서를 독서하고 워크북 숙제 해온 거를 정리를 하고 어휘 테스트 하고 그리고 워크북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같이 얘기할 문제들이 그거 가지고 토의 토론을 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거든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은 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문법을 문학 독서 한 주, 문법 한 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서 국어를 조금 고등학교 국어 수업처럼 해서 고등학교 국어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조금 말랑말랑한 거긴 하지만 스타일은 고등학교식으로 해서 그리고 뒤에 한 30분 정도 남으면 그 초반에 했던 독서 논술에 관련된 글쓰기를 한 500~600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첨삭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은 뭐 일반적인 뭐 학원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제 다른 점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거를 그 시간에 읽고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좀 직접적인 독해력을 확장시키는 것에 중점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를 조금 한 10문제 이내로 했던 거를 복습하는 과제가 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독서 논술의 80%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책을 잘 읽어오면 단적으로 말해서 집에서 책을 잘 읽으면 굳이 학원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 친구들이 책 읽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독서지도 겸 친구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말하는 발표력도 좀 기르고 글도 쓸 겸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책을 안 읽으면 어떡하냐? 정말로 책을 안 읽으면 학원에 보내시면 안 되긴 하죠. 근데 그나마 책을 읽게 하는 그 다음에 한 번 책을 읽더라도 좀 더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일단은 매일 독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씻은 후에 반드시 독서 시간을 확보해 놔야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토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책을 다 읽기도 힘들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좀 책이 두꺼워지면은 책 읽다가 또 얼마나 남았나 보고 또 읽다가 얼마나 남았나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책장 넘기는데 급급한 그런 독서 가지고는 좀 효과가 없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잠자기 전에 그것도 정확하게 책상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나 소파에 기대서나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1시간 정도 국어 종합을 하긴 하지만 그 고등학교 내지는 진짜 국어 공부는 문해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놀듯이 공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도 공부처럼 시간표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수업을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은 그냥 대충 숙제해왔다라는 책을 읽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 가지고는 좀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책은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독서 노트를 학교에서 잘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에 내는 독서 노트는 사실 이게 꼼꼼하게 확인이 잘 되지도 않아서 이거는 워크북 작성을 꼼꼼하게 해도 충분히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독서 노트를 잘 작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원 프로그램 따라서 책을 읽으면 워크북을 잘 작성해 오면 충분히 독서 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독서량을 좀 늘리는 것. 요즘에는 영한 대조 그 책도 많고 그래서 영어 문법 공부, 단어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책으로 되어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책을 좀 읽는 것이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사고력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토의 토론 동아리 정도는 하나 정도씩은 꼭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러면 책도 읽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생기부도 좀 풍부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자율 동아리를 좀 만들게 하고 5번이 제일 힘듭니다. 어머니께서 친구가 읽는 책을 읽고 점검하듯이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시는 거죠. 이게 좀 힘든데 되게 어머니들께서 책을 읽으시니 이제 가르치려들어요. 너 이건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하고 숙제 검사하듯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 라고 정말로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시고 그 의견이 있으면 사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의견이 되게 우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학원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그거거든요.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울 수 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저는 아주 착한 척,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아주 귀중한 척 해줍니다. 그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그대로 존중을 해줘서 그 시간이 좀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혹시 어머니께서 책을 같이 읽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읽고 난 후에 대등하게 막 숙제 검사하듯이 말고 대등하게 의견을 나눠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좀 꾸준하게 계획을 딱 시간 맞춰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이게 익숙해지면 학원 다닐 필요도 더 없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학원에 오면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느냐가 좀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4페이지에 토론 수업 예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토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목표고 그 다음 자기의 생각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마모가 되고 재반박을 하고 그게 목표거든요. 주제는 남녀평등 어디까지 왔을까요? 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80점이면 양호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최근에는 2021년 행정고시 통계입니다. 첫 번째 게 원래 합격자가 남성이 56명이고 여성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의해서
여성이 30%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몇 명을 더 합격시켰냐면 11명을 더 합격시켰어요. 그러면 여성은 2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성 할당제에 의해서 성적은 안 되는데 여성 할당제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이 더 많죠. 네, 이쪽은 남성이고 이쪽은 여성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상장법인에서 여성 임원의 현황입니다.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그러니까 상무급이겠죠. 상무급 이상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5%입니다. 이거는 고시 합격이고요. 이거는 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요. 제 기억으로 300명 중에 여성이 45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5명. 예, 아마 45명 정도. 원래 150명이 돼야 되잖아요. 반이니까. 근데 45명 정도. 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공무원 여성 할당제 최소한 30% 이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완전 성적주의거든요. 면접을 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 김정은 만세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보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30% 무조건. 두 번째, 야 이건 너무 적다 여성이. 그래서 대기업 임원도 여성 할당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45명, 많아봤자 제가 65명일 건데 이거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야지 된다. 제도적으로. 자,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거든요. 자, 1번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찬성. 2번은요? 찬성. 3번. 국회의원. 100명 이상. 그거는 모르겠다. 네. 자, 대개 학생들과 얘기해보면은요, 공무원 여성 할당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뭘 많이 보여요? 아니 이거 시험인데 시험인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진 건데 왜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켜주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기업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건데 왜 추가적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설명회 할 때 요거 많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X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다 옳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만약에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다,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려는 욕심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동의하십니까? 여성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출세하고 싶으면 뭐하냐?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친구들한테 역시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죠. 여성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남자보다 노력을 안 한다. 동의되시나요? 여성의 지적 능력은 남성보다 현저히 열등하다. 한마디로 머리가 나쁘다. 동의가? 안 되겠죠? 동의 안 됩니다. 여성은 출세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사회성이 낮아. 사교적 능력이 약하다. 인정이 되시나요? 오히려 거꾸로죠? 안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려면 이게 다 오여야 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능력적으로 능력이나 성향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맞는 거거든요. 능력과 성향은 다 평등해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7급과 9급은 여성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남성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여성의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고시는 5급이라서 남자는 고급 공무원에는 아니지. 여성은 7급, 9급 같은 일반 공무원을 할 머리는 되지만 고급 공무원이 될 머리는 안 된다. 이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각 그 마트의 캐셔의 90%는 여성이죠. 그러면은 여성은 캐시할 정도의 머리만 되고 상장 회사의 임원이 될 머리는 안 된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설명이 안 된다고. 두 가지. 그런데 친구들은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 찬성을 하셨지만 그럼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뭐 거의 100% 반대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설명이 안 되죠. 사회 현상적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끼어들으면 설명이 될까요? 이 둘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성향은 성별 차별은 없는데 그래서 평등한데 왜 이런 결과가 없느냐?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야지 딱 설명이 될까요? 여기에 사회적 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 끼어들어야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특히 아까 그 제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게 되면은 아니 시험을 특히 이거는 친구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왜 7급, 9급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하는데 5급에서는 이렇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여성은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는 걸까요? 이 시험이 더 어렵거든요. 저도 사법 시험을 저번에 준비했었는데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몇 학번이에요? 저요? 고대시죠? 네. 몇 학번이세요? 네, 90. 90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엄청난 차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스터디를 제가 꾸려가지고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8명, 6명이거든요.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일부러 이렇게 잘라맞춘 건 아니고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해서 이 여학생 3명이 저를 다 이제 오빠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제가 좀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1년 반 지난 다음에 겨울,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2명이, 한 명은 이제 자기가 그만두고 2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빠 이번이 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번 해에도 안 되면 아빠가 시험 준비 그만하고 다른 취직을 하든 결혼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했던 사법시험의 평균 준비 시간이 몇 년 정도 되냐면 4.9년, 그러니까 5년이 거의 넘어야지 됩니다. 5년. 근데 여학생들이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있는 시간이 3년이 다 안 돼요. 4.9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평균이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저희들은 이무기라고 하는데 저도 이무기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마지막 딱 안 돼서 합격은 못했지만 실력은 저 어느 정도 된.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저도 그랬어요. 스터디할 때 후배들이 물어보면 막 다 대답해줘가지고 와 형 진짜 실력 좋으세요. 그런데 그놈은 합격했고 저는 떨어지고.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시험 그 불합격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가 원하면 또 해주게 도와주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포기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막 하는데 뒤에서 막 열이 뻗쳐오르고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머리 터져서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7년 정도 그만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를 5년 6년 이상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집에서도.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에서 저랑 같이 스터디 했던 그 여학생에게 야, 여자가 무슨 고시 공부를 5년 6년이나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아버지께서 회사의 임원이라면 여 직원들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거죠.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즉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아무런 차별이 없죠. 제도적으로는 그거는 1894년에 없어졌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으나 법적으로는 그러나 사회에 그런 차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결과적 평등을 해야지 어느 정도 관계해야지 그나마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기반해서 적극적 평등 조치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게 소수 인종에 대한 그 대학 쿼터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역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금 남녀 차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못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귀여움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좀 더 말썽을 안 피우는 거라서. 자, 간단하게 토론 수업 또는 생각의 틀 깨기를 한 예시를 좀 했습니다. 친구들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글을 쓰면 이런 걸 기반해서 이제 글을 쓰면 좀 정리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첨삭을 한 5분 정도 해주게 되고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몇 학년? 2. 몇 학년? 정신이 없네요. 그 중학교 성적이 나오는 거는 학원에서 좀 강압적인 공부를 해도 충분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공부 양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이 학생들이 그냥 착실하게 학원만 다니기만 해도 적극적인 공부 의지가 없어도 중학교 성적은 어지간하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달라지죠. 완전 달라집니다. 국어만 해도 대부분 95점 이상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70점 맞기가 힘든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집니다. 다 95점 이상 받으면 뭐 모두 다 2등급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국어의 성격도 좀 달라지긴 하고요. 왜냐면 중학교 국어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암기 과목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쉬운 암기 과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한 300문제, 400문제 단원별로 한 300문제씩 풀고 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는 일단 그게 불가능합니다. 범위도 많고 그 다음 모르는 지문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로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지문의 양도 많고 모르는 지문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완전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내신 공부로는 한 50% 정도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기 생각에 대한 자신감,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틀릴 수도 있겠죠. 아직 무식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고 좀 뻔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발전되어가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그 주입식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로 체질을 만드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중학교 때에는 중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좋고 고등학교에도 좋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진짜 승부는 대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학교 때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잘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도 잘 안 받아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리고 반 이하의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있건 없건 뭐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어차피 못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5%에서 한 30% 사이에 있는 상위 이 친구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저는 학원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밥을 먹지만 학원에 의해서 그리고 학원과 결합이 된 집에서의 압력, 공부 압력에 의해서 공부라면 치를 떨게 되는 습관이 배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 나름대로 그 부모님을 속이고 아니면 공부를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는 스마트폰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딱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뇌의 시냅스 밀도 변화거든요.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두뇌가 뇌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뉴런 세포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뉴런 세포고 이렇게 손바닥 뉴런 세포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시냅스거든요. 이 시냅스가 튼튼하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아니요. 이게 너무 많으면 산만해져요. 그때가 뭐냐? 3살부터 6살 때가 최고로 많은 때입니다. 시냅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이 붙어있던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건 어떤 걸 없애는 거냐면은 잘 안 쓰는 걸 없애요. 당연하겠죠. 활성화되는 거는 더 튼튼해지는 거고 14세가 넘어갈 때쯤이면은 점점 이제 시냅스가 정리되는 단계인데 스마트폰을 보면 뭐만 더 강화되고 남냐면 소극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자극적이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응하면 시냅스만 남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필요한 시냅스는 퇴화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절로 뇌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게임 영상이나 쇼츠 영상이나 그런 거를 보면 뇌가 도파민을 느끼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뻐글거리는 거예요. 그쪽이 시냅스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힘이 세다라는 거는 지금 좀 태어나기가 약골이지만 이거를 들 때 이거에 관련된 근육이 세야지 이거를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이게 시냅스가 약하면 이거를 드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똑같습니다. 뇌에 있어서도 내가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시냅스가 약하게 되면은 약한 근육으로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반드시 휴대폰에 대한 통제를 학생과 같이 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랑. 근데 주 1때까지는 네. 이렇게 잘 안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인스타 같은 것도 안 하다가 근데 중1 겨울 친구들이 다 그걸로 그렇죠. 학교에서도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걸로 한다 네.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깔아주고 이렇게 뭐 맞습니다. 제약도 하고 했는데 이제 중2 이제 연방이 되니까 통제가 안 되죠. 점점. 그러니까 뭐 숙제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내놓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잠깐 쉬는 시간 뭐 이럴 때는 가져가서 뭐 네. 10분이라도 막 그 쇼츠 그거 같은 봐야죠. 거를 보고 네. 또 숙제를 또 이제 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다시 내놓고 그 정도면 아직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네. 혼자 막 깨끗깨끗 웃고 네. 막 그런 걸 보면 네. 되게 좀 싫기는 하고 불안하기도 네. 하니까 이제 네. 쉴 때도 좀 안 네. 보고 그래서 네.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맞아요. 하니까 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알아요. 휴대폰이 자기에게 약간의 악영향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쉬는 시간에만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이 되고 점점 시간이 많아질 수 있어요. 숙제를 네. 뭐 1시간, 2시간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하나 끝나는 시점에서 네. 뭐 단원이 만약에 끝나 네. 챕터로 치면 뭐 세 챕터를 쭉 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한 챕터 하고 뭐 한 50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쉽게 해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바로 휴대폰. 또 보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쭉 하다가 쉬어라 막 이런 근데 싫어하더라고. 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면 아직은 통제 범위 내 스스로 통제 범위 내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습관이 되게끔 점점 사실 그 초등학교 때나 1학년 때는 덜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 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더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볼 게 너무 많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네. 앉아서 3시간을 본 적은 없는데 네. 분명히 네. 이제 그게 떠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3시간 넘게 핸드폰을 봤다 이렇게 네. 너 언제 이걸 이렇게 봤어? 네. 짭짤이 그렇죠. 착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도 제대로 집중이 됐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너가 3시간이면 너가 물론 뭐 밥 먹을 때 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다라는 걸 서로 합의를 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져서 힘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안 보던 네. 릴스 뭐 이런 거 그럼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볼거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냅스가 정리되는 단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통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주위에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교육 사례 세 번째 보시면 오빠가 서울대를 갔고 그 여동생도 서울대를 간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나쁜 것을 못하게 하기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을 언제 사주냐면 수능이 끝나는 날 가서 최신형으로 사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그 딸내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단칼에 뭐라고 하냐면 너 친구들이 꼭 필요한 거면은 너한테 문자를 주게끔 그러니까 너가 친구들에게 최소한의 인정만 받으면 너가 스마트폰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걸로 해준다. 그리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카톡방이나 그런 거는 공식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네. 단톡을 만들고 DM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지고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서 지고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도 반드시 해야 될 공지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꼭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책임을 선생님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문자를 보냈는데요 라고는 안 됩니다. 카톡을 했어요 라고는 안 돼요. 그걸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 친구가 대단한 멘탈과 대단한 자기 그럴 수 있죠. 중심 그게 있는 학생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별난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중학교에서 논술학원을 다닐 정도면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냥 인서울이면 됩니까? 아니시죠? 어렵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 아 그러면 인서울이면 만족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걸요? 만약에 이거는 어떤 대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당국대 있고 경기대 있고 아주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중학교 2학년인 내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엄마 난 대학을 목표 잡았어. 어디야? 그럼 경기대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오 기특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아니실걸요?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훌륭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나중에 그렇다고. 네.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너의 꿈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나중에 고3을 지나고 현실을 네. 직시하게 예. 되는 물론이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때는 훌륭한 거예요. 그때쯤 뭐 당국대나 경기대만 가도 감사하다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해. 그럴 거면은 지금 논술학원 다니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좀만 정신 차리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기대와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대와 희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아 나는 내 아들내미 딸내미가 스카이를 갔으면 좋겠어. 2%거든요. 2%면은요 98%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 이건 별난 거잖아. 아주 유별난 거잖아요. 내 아들내미 딸내미를 통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생활 습관을 잡고 공부 습관을 잡는 데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특별한 아웃풋을 내려면은 특별한 인풋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네. 지금 올라온 애가 사춘기 그런 증상들이 맞습니다. 엄마한테 말대답도 안 하던 애들이 그렇죠. 뭐 말대답은 안 하지만 네. 잘 이제 괴물이 쓰기나 되어가죠. 이렇게 중2. 이게 큰 예. 수를 쓰고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가 되어가는 거죠. 진짜 제 예. 애는 맞습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면 큰일 나죠. 안 오면 계속 유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던 심한 게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부가 너무 싫어요. 네. 나름 무슨 뭐 외대 뭐 외고 같은 것도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러더니 자기는 다 공부라는 건 하고 싶지 않다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유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해줄 말도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저는 뭐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레 포기를 하게 되고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되거든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그 대학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난 서울대 갈 실력이 돼도 서울대 안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아마 학교 다니실 때도 들어보시기도 하셨을걸요. 그거는 자기 방어 기제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로 만약에 성적이 나오면 서울대를 안 가겠습니까? 말도 아니지. 비슷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 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친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지금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 휴대폰 통제도 안 돼. 뭐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친구들에게 첫 번째 어머니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운이 좋은 부모는 아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버려둬도 공부를 저절로 하고 공부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죠. 1%가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무지무지 힘들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저나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컸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까먹었지만. 그러면 진짜 어렵지만 그 학생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더 압력을 가하고 더 잔소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꼭 추천드리는 책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거든요. 김두식 교수님이 쓴. 김두식 교수님. 부산대인가? 거기에서 법학 교수님이신데, 유명한 게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거는 제가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부분 앞에서 한 80페이지 정도까지 뭐냐면, 이 양반도 나름 깨어있는 아빠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2 딸인데 우연히 이 딸내미가 자기 친구와 자기 아버지들 뒷담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 딸 친구가 나 진짜 짜증나. 재수 완전 재수 똥밟았어. 왜? 우리 아빠 설계 나왔잖아. 아우 잘난 척 쩔고 힘들어 죽겠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두식 교수의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아빠는 교수야 어쩌겠냐? 라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나름대로는 자기 딸과 소통도 잘하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은근히 어떤 식이었냐면, 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난 오픈마인드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공부 안 하게 되면 좋은 대학 못 가게 되고, 좋은 대학 못 가게 되면 너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데 너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괜찮아.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중2 딸은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못했고, 그러니까 다 맞는 말만 하니까 그 앞에서는 반박을 못하지만 속으로 돌아보면서 재수 없어 해버리는, 이게 사춘기예요. 자기의 논리로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책임님이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얘를 진짜 인정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인정. 오늘 제가 우연히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나의 해방일지 보셨어요? 와, 그거를 써머리 된 걸 보는데 진짜 명작의 명작이더라고요. 네,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연미정이 그 구씨와 썸 타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사귄 사람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 남친에게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뭐라고 한 거예요. 얘가 싫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싫고, 얘가 좀 그럴듯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좋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너가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너의 존재 자체로 너를 좋아할 거야. 너를 추앙할 거야.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를 추앙해. 그게 우리 집사람도 그걸 많이 써먹거든요.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겉으로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로 인정하는 척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얘기 잘해줄게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질문 안 했다고.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런데 물론 철이 들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사람은 또 영물이잖아요. 아, 엄마가 가령 너 학원 다니지 마. 학원 안 다녀도 돼.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박이라고. 대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자기 상담도 고민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알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게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거를 해내면 내 아들과 딸도 어려운 아웃풋을 내겠죠. 왜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랑 똑같이 학원 가라 닥달하고 늘 소리 지르고 안 믿어주고 감시하면서 그러면 90%의 엄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아들 딸한테는 5% 이내의 아웃풋을 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건데 90% 하위 90%의 인풋을 가지고 상위 2%의 아웃풋을 원하는 거는 이건 사기죠. 감시를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감시의 사례를 많이 알아요. 부모님이 중학생들에게 잠시 가장 뜨악할 사례. 제가 처음 학원 생활 했을 때였는데 애가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꽤나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갑니다. 남자인데 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공부할 때 공부방이 있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엄마는 우아하게 거실에 계십니다. 거실에서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공부할 때 자거나 TV 보지 않고 책을 읽고 뭐 그래라. 그러니까 그걸 하고 계세요. 거실에서. 그런데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서 얘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각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딴짓하면 뭐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물 마시는 거랑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마다 나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민감성이 되는 거죠. 학원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얘가 공부하면서 30분마다 화장실 가요. 저희 애도 물 마시러 이 친구가 고등학교의 그 부분에서 꽤나 괜찮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대학 입시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현동에서 가르칠 때 어떤 어머니는 여기 문을 유리로 바꾼 분이 계세요. 유리로? 저희 애는 네. 방문을 좀 닫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방문을 열어놓고 못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불편해가지고 닫으면 안 돼? 그러면 막혀 있어서 싫다고. 오히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드리지만 공부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공부는 절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공부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도 하기 싫습니다. 신림동이 서울대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데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학교에서만 해도 야구 대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에는 야구 대회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6개인가 됩니다. 미친 듯이 놀아요. 서울대들이 억눌려 있었던 거죠. 네, 사이코 애들도 많고 그래도 서울대만 가면 좋겠지만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거라서 저는 어떤 상태여야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되게 어렵죠? 본능을 예.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앉아요. 근데 앉으면은 평소에 안 했던 청소를 해야지 되겠고 책상 정리해야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되게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잠재의식.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저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진짜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부하는 척만 하고 시험 기간 3일 전부터 공부 막 급하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공부 당장 내일이니까 그 시험 공부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내일이면은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게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시험 끝나면은 밖에 나가서 제가 몸은 이래도 되게 공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쳐놀고 그러다가 시험 기간 되면은 그때야 겨우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공부해야겠다. 갑자기 딱 되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야, 힘들다 이제 그만 자라. 코피 흘리거나 뭐 그러면은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 여러 친구들과 뭐 제가 그래도 학원 생활을 2003년부터 해서 보니까 그런 공부철이 들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압력이 없던 친구들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공부 압력을 얼마나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부 압력이 세면 셀수록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다 튕겨져 나가요. 그 압력만큼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기본은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학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지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따라갑니다. 아닌 것 같아서. 공부 철이 드느냐 안 드냐의 문제지. 아니 국어 같은 건 더. 네. 어려울 수 있죠. 국어 같은. 근데 억지로 시키면 될까요? 아니 그래서 더 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네. 고등 국어를 네. 좀 더 일찍 땡겨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해요. 이렇게. 이래요. 만약에 효과가 있지 않은. 내 아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고 따라가면 괜찮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원을 완전히 하나도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 두 번째 친구가 상현동에 있을 때부터 제 논술을 계속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고대나 서강대 고려대 다 합격한 친구 다 고3 때 저랑 면접도 좀 연습하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 어머니가 이 친구들에게 학원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학원은 소개는 해줘요. 그러면 지네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힘들어. 여기는 없구나. 어떤 친구, 문정중학교 다녔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서울대 들어갔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었는데 8명 클래스였거든요. 8명 클래스였는데 그 친구가 독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 어머니랑 되게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께서 학원 설명회 많이 다니시고 자료를 많이 갖다 줘요. 그럼 이 친구가 지가 선택해서 가요. 필요하면. 이게 물론 예외적인 친구입니다. 예외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밀어봤자 돈만 벌리는 겁니다. 자, 2%의 상위 2%의 인풋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이 외부 압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 막 다니면서 힘들어해도 버텨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아주 성격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해도 정말 너 건강하게만 해도 좋다. 공부에 대한 욕심은 진짜 없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정말 공부 처리 나중에 안 들게 됐지. 그래서 공부 처리 안 들면은요, 뭐라고 시켜도 안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늦더라도 공부 처리 드느냐 안 드냐의 문제지. 1, 2년 늦는 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처리 들었는데 네. 쌓아놓은 게 없어서 너무 촉박해. 그럼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면 되고 안 돼요. 아, 재수. 네. 저 재수했거든요. 보세요. 그 재수를 힘든 거를 처음부터 안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네. 아니 그 힘든 거를 네. 그걸 하자 하고서 미리 그 하자 하고서 학원 보내고 지금 네. 이러는 엄마들은 없을 거 아닌가요? 없죠. 예. 네. 그렇지만 그 최선을 재수를-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건데. 재수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너는 재수하면 절대 안 되니까 애들이 그럴 성향이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막 푸시해가지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좋은데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생각으로 90% 이상의 인풋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니까. 아니 그 공부 처리 늦게 들면 네. 그러면은 걔는 그 시점에부터 열심히 해서 꺼도 될 것 같습니다.